네, 내년 대선 이제 118일 남았습니다. 대선자들 오늘도 민심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잠깐 보셨습니다만 부울경을 시작으로 매주 버스를 타고서 민생 투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호남과 봉화마을을 다녀온 윤석열 후보는 오늘 첫 외교 행보 나섰죠. 본격적인 민심 정책 행보에 들어간 대선주자들의 움직임을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매주 민생 버스 탄다고 합니다. 네. 버스 타는 모습 저희가 잠깐 영상으로 봤더니 예. 역대 여야 후보 또 대표들 민생 투어 많이 했네요. 네. 예, 이재명 후보의 민생 투어는 어떻게 보셨어요? 다 하는 코스입니다. 네. 그리고 경선 때 지방을 도는 거하고 후보 돼서 다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주민들이 우선요 후보가 네. 되면 거의 총리급 경호를 받고 가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예, 총리급 그렇습니다. 후보에 경호. 대해서 예. 예, 그래서 훨씬 시체마로 좀 폼이 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하고 가깝게 악수도 하고 서로 스킨십을 한다. 이건 상당히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이제 만남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항상 민심투어 두 가지를 합니다. 지금 이번 후보들을 보니까 하나는 대표적인 그 지역 시장 예, 방문하고 또 하나는 청년들 간담회. 네, 그러니까 8주 동안 8도를 각각 다니는 그런 민생 투어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첫 행선지가 어디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예. 윤석열 후보는 첫 지방 일정으로 이제 호남을 택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호남 5.18 민주묘지를 비롯해서 예. 김대중 노벨평화기념단 기념회관도 다녀오고요. 그런데 오늘 이재명 후보는 첫 행선지로 부울경을 택했습니다. 예.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예. 경상도 안동에 출생한 후보인데 민주당 후보인 덕분에 호남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만 네, 영남에서는 아직 지지가 안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지금 부울경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지금 이재명 후보의 여건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잘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권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런 여론조사하고 최근 보면 거의 더블 스코어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지금 11월 9일 날인가요? 리서치뷰라는 여론조사를 보니까 예. 양자 대결에서요. 윤석열 후보하고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32%,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52%, 그러니까 20% 포인트나 차이 납니다. 포인트가. 그렇군요. 엄청난 예. 거죠. 예. 다른 여론조사도 거의 비슷합니다. 10% 포인트 이상. 부산, 경북, 울산에서 경남에서 열세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상당히 불경을 지금 작심하고 마음 굳게 먹고 아마 간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지금 매주 지역을 다니면서 민심의 목소리 듣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는지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경청 투어를 떠나는 것도 결국은 정말로 소외되고 또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지방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기회를 더 많이 잃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낮은 곳을 조금씩이라도 전체적으로 올려야 우리 국민들의 전체적인 삶이 개선된다는 생각으로 듣고 또 듣고 또 듣겠습니다. 질책하시는 거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했던 거 앞으로 철저하게 채우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기대하는 것만큼의 변화를 우리 송영길 대표님과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당원들과 함께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 경청 투어를 떠나는 것도 결국 소외되고 또 지방이라는 이름으로 차별받고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고 싶다.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대선 후보들이 민생 투어 실제로 나서면 예. 표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예, 영향이 많이 미칩니다. 그렇군요. 예. 가깝게 현장 밀착형의 이미지 때문에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대중 친화력이 뛰어납니다. 친화력이 예. 순간순간 악수하면서 손 스킨십하고 이렇게 포옹하는 이런 게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하죠. 예. 그래서 여야 후보,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정책을 제시를 하고 민생에 대해 귀담아 듣는 그래서 이제 경청 투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아마 이에 못지않게 아마 대통령 마케팅을 해야 될 겁니다. 여야 후보들이. 대통령 마케팅이요? 예, 며칠 전에 지금 윤석열 후보만 해도 지금 목포에 가서 김대중 기념관에 그렇습니다. 가서 사진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재미난 게 11월 9일 날 아까 말씀드린 리서치뷰라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역대 대통령들의 했더니 순위를 했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36% 1위가 나왔고 대통령 마케팅. 예. 누구를 지금 마케팅하느냐를. 예, 그래서 예. 박정희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2위입니다. 22%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마 박정희 노무현 마케팅을 하면 상당히 유리할 거라는 것이 이 여론조사 수치로 나누죠. 그 어디서 3위가 실시한 여론조사입니까? 3위가 리서치뷰에서 했습니다. 예. 근데 3위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한 점 뚝 떨어져서 14%고요. 예. 4위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10%가 나왔네요. 그렇군요. 나머지 순위는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민심을 듣기 위해서 지금 주말마다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기자들한테 추가 설명하는 백브리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기자들이 좀 불만이 많나 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까 백브리핑을 백그라운드 브리핑인데 저걸 줄여서 백불이라고 하더라. 백불을 예, 좀 더 안 한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예, 그게 지금 안 한 게요. 한 일주일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본부장이 이제 통화하면서 정진상 예. 통화 이재명 지사장 측근하고 통화했다라는 보도가 난 이후로 지금 일주일째 안 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재명 후보가 직접 기자들하고 통화를 안 한다 네. 하고 선대위 특히 대변인은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기자들 입장에서는 대변인 얘기하는 것도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직접 마이크를 대고 물어봤는데 죄송합니다 하거나 그냥 대답 않고 그냥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화가 나서 막 밀착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캠프 쪽 사람하고 네. 수행하는 달려든 기자들하고 몸싸움까지 나왔습니다. 그랬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백브리핑을 피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2030을 따로 이벤트에서 대화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예. 그 기자들이 대부분 2030이에요. 2030. 예. 그리고 그 감각하고 불만이 있더라도 부딪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설득도 하고 아니면 말싸움도 좀 하고 그렇죠. 말싸움 했다 또 화해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뭔가 정리가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 이재명 지사 마크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따라다니면서 취재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겁니다. 그리고 그 따라다니는 기자들 역시 취재하는 기자들 역시 2030 세대가 많거든요. 그런데 예.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예. 다시 백브리핑 할 것 같습니까? 결국은 저는 브리핑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앞으로 3개월 이상 남았는데 그 네. 기간 동안은 계속 백브리핑을 안 하겠다. 기자들하고 좀 갈등 관계를 갖다 그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진 원장은 예. 이재명 지사가 백브리핑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거는 좀 뭐 잘못됐죠. 예. 예,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기자들이. 왜냐하면 지금 저희 때 옛날 기자할 때는 뭐 40대, 50대들이 이제 중진 기자들이 정치부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예. 20대, 30대인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이나 이런 게 되게 예리하고 날카롭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선 후보나 정치인들에서는 약간 좀 비판적인 의식이 셉니다. 네. 기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설화를 낳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 말하더라도 50대 후반, 예. 내일 모레 60이다 보니까 20, 30대 기자들이 좀 부담스럽겠지만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데 당연히 20, 30대이고 소통을 해야죠. 예. 그리고 시체마로 깨지고 얻어맞더라도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기자들하고.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될 이재명 거라고 후보가 봅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좀 더 지켜보고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2030 세대 청년층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금 2030 세대 지금 부동층이 상당히 많고요. 예. 그래서 2030 세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근에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공약도 예.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개발에서 나온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한 뭐 가상화폐도 지급할 수 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친 2030 정책들 예. 좀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네. 보셨어요? 상당히 좀 참신하고 선진적인 공약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뻔히 아는 뭐 주택의 공약이나 뭐 일자리 이런 공약보다는 가상 자산이다. 그러니까 의외로 젊은 청년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딱 맞춰서 공약을 내세운 부분이 참
선진적이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20세, 30세 다수가 아직 그 가상자산을 얼마나 그 뼈아프게 절실하게 느껴 있는 당면 현안인지라는 예. 부분 그리고 그게 단기적으로 바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네. 있을지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실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분은. 그렇군요. 예. 그런데 사실 이 가상자산 과세는 예. 문재인 정부가 계속 추진해 왔었고 예. 내년부터 이제 과세를 하겠다는 거였는데 이제 1년 유예한다고 하니까 이것 역시 예. 지금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과정 중에 하나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차별화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정책 차별화인데 이미 이재명 후보의 정책 차별화는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예, 대치되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아시다시피 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아니겠습니까? 예. 뭐 홍남기나 그 경제부총리는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밀고 당기는 그런 정책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는. 근데 네. 진짜 중요한 거는 정치 차별화입니다. 아, 예, 이게 이제 상당히 폭발력이 있죠. 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치 차별화란 뭐? 예,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부산에 내려가서 예. 자 김대중 정권이 대통령 했는데 우리 부산 경남 해준 게 뭐냐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김대하 씨가 우리 국내 관제에서 살면서 예. 뭐 시세 차익을 1억 4천 남겼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매우 후보 아주 입장에서도 부담되겠네요. 부담되죠. 예.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 중도층이 시원시원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과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예. 후보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생각하는데 지지율이 만약에 윤석열 후보하고 차이가 나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네. 정치적 차별화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정치적 차별화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내다 보셨는데요. 지지도가 이제 차이가 난다면 지도가 차이가 점점 상황이 어려워진다면 이란 전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오늘부터 지금 전국 민생 현장 돌며 생생한 시민의 목소리 듣는 순회 일정 시작한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자, 지금 현장에 우리 YTN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 나가 있죠? 김태민 기자. 김태민 기자. 이재명 후보가 첫 일정으로 네, 울산 전통시장을 중앙- 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곳 울산 중앙 전통시장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 출정식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는 곧장 이곳 울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부울경 지역을 훑으면서 민생 현장의 시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눌 예정인데 첫 일정으로 이곳 울산 중앙 전통시장을 선택했습니다. 지지자들의 환호와 함께 시장에 도착한 이 후보는 시장 상인, 손님들을 두루두루 만나서 현장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한 신발 가게에 들러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가족에게 선물할 2만 원짜리 털신 한 켤레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조금 전에 시장을 떠나서 울산시의회로 향했는데 그곳에서는 울산의 청년들과 만나서 직접 질문을 듣고 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김태민 기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 앞으로 어떤 일정을 계속 소화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내일과 모레에도 부산과 마산, 거제를 잇따라 훑으면서 숨가쁜 일정을 소화합니다. 일단 부산에서는 일반 시민을 비롯해 지역 벤처기업인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고요. 마산에서는 3.15 의거 발원지 기념관을 방문한 뒤 이어서 거제에서는 예비 부부들과 함께 차에서 캠핑하는 차박을 하면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또 행사 중간중간 SNS 라이브 등을 통해서 유권자의 참여와 실시간 소통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후보는 매주 3일에서 4일 일정으로 8주 동안 2달 동안 전국을 돌면서 젊은 세대와 교감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중앙 전통시장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김태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본격적인 이제 그 민심 투어에 나서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부산, 마산, 거제를 또 가네요. 예. 전국을 팔도를 다 도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렇군요. 저는 상당히 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얼핏 보시는 차 있지 예, 않습니까? 차요. 예. 저 안에 차 안이 거의 달리는 캠프처럼 해놨습니다. 달리는 정말이지만. 캠프. 예. 가서 잠깐 쉴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그리고 젊은이들이나 MZ 세대로 소통할 수 있게 예. 완전히 소통 시스템을 아. 다 갖춰놨습니다. 그렇군요. 차 안에 이동하면서 20, 30세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얘기하고 통화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기 때문에 네. 뭐 한번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좀 네. 부울경을 쭉 한번 돌고 난 다음에 예. 예, 지지도감 상당히 좀 상승 효과가 있을지 아, 예, 좀 지켜봐야 궁금합니다. 아마 되겠습니다. 효과가 꽤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예. 얼마 전 낙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을 두고서 예. 온라인에서 각종 억측이 나돌았어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법적 대응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예. 오늘은 구급차 CCTV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사진 보셨죠? 예,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선 때는 후보 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기자나 언론들이 이제 주시를 하고요. 네, 그 조그만 행동 하나도 전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 쪽에서는 정말 과로 스트레스로 예, 네. 뭐 설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좀 응급실로 갔습니다. 절도했다, 응급실로 예. 갔다라고 보는데 반대 지형 측에서는 부부간에 뭔가 좀 다툼이 있었지 않느냐, 그 과정에서 뭔가 물리적인 상처가 생겼다, 이런 얘기들이요 아주 상당히 구체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근데 댓글 사이에. 그 퍼진 이야기가 사실 확인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거는 확인이 어렵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가짜 수수다 대응하다. 그래서 그걸 퍼뜨린 댓글 단 두 사람을 지금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어찌 됐든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부인들은 정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엄청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아마 조만간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이제 예. 공개적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많은 국민들이 아마 머리 스타일 어떤지, 네. 옷차림 어떨지, 아, 그리고 첫 마디를 또 어떤 식으로 얘기할 건지라는 부분에서 거의 현미경으로 들이대다시피 할 그 겁니다. 정도입니까? 예, 무슨 그래서- 옷을 입었는지, 무슨 브랜드인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핸드백은 뭘 들었는지, 아, 어디를 먼저 가는 건지 정말 때로는 과도할 정도로 들여다보고 예. 또 과도할 정도의 어떤 억측 소문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다만 언론이나 그 반대자를 탓하면 안 됩니다. 네. 대선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예. 없으니 후보 부인들이 조심하고 네. 좀 대비하는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윤 후보는 오늘 첫 외교 행보를 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주요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Very nice to meet you, sir. Honored to meet you. Thank you very much. 베트남 그 대사 하실 때 그 구정의 그 래퍼 가수하고 찍은 동영상을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I was while you serve as U.S. ambassador to Vietnam. It was very impressive. 얼마 전에 우리 조지아 아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월드 시리즈 우승하고 저도 야구 팬으로서 축하드립니다. 또 이 업무도 많으실 텐데 수고가 많으시고 델프로스 우리 대리 대사님은 미 해병대 출신으로 아주 확고한 애국심과 한미 동맹에 아주 큰 기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멀고 먼 지도자의 길. 그렇습니다. 뭐 정치 행정 경험 없이 검사 생활만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후보 단점 중 하나로 좀 꼽히고 있는데, 자, 첫 외교 행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분위기 부드럽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한 서너 달 동안에 좀 많이 뭐 익숙해진 것 같고 지금 뭐 외신 기자 클럽에 가서도 상당히 좀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잘 했다고 하는데요. 예,
보면 이제 조금 전에 보면 박진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여야 통틀어서 대표적인 이제 외교통인데 옆에서 일일이 코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 지금 윤석열 후보 주변에 이제 3대 외교통이라고 하면 방금 아. 박진 의원하고 예, 예. 반기문 전 유해 사무총장이 예. 소리 없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언론에 뭐 지난 언론에 며칠 전 한 번도 11월 나지 11일 날 않은 제가 이야기 광주에 같은데요. 있는 확인되는 겁니까? 예. 아. 제가 11월 10일 날 이제 광주의 방송국에 예. 출연하러 갔는데 네. 그날 저녁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예. 내려와서 5.18 예. 박남선 씨라고 아시죠? 예. 상황실장 했던 네네. 5.18 때 단둘이 저녁 때 만났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래서 광주가 좀 넓은게 윤석열을 품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조찬을 예. 광주 지역 유지들 한 20여 명을 반기문 총장이 불러서 예.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소리 없이 상당히 좀 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 보면 예. 윤석열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그렇군요. 대표적인 외교적인 인물인데 네.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인 상징적인 인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도훈 예. 외교부의 한반도 예. 평화 건설 본부장이 네네. 캠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반기문, 박진, 이도훈 아. 세 사람 윤석열의 외교 3인방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 멘토 역할을 했던 그 문정인 예. 연세대 교수는 네. 일찌감치 이제 이재명 캠프에 갔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핵심 인물들이 양쪽 캠프로 갈린 갈라져서 겁니까? 외교 전쟁을 소리 없이 물밑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지금 선대위 구성을 놓고서 후보 측과 당 대표 간에 지금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대위에서 여러 충고를 했는데요. 어떤 충고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가 크다고 그래서 선거에 이기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겨울 가서 과거 정치인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서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도 거의 그와 비슷한 형태로 다 갈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이 뭐 문고리 4인방, 그 사람들만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국사를 다룰 것 같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 지금 후보는 냉정한 판단을 할 능력을 가져야 된다. 뭐 내가 무슨 뭐 정권을 달라고 그랬다 무슨 내가 정권을 갖다가 못 땄을 거예요. 내가 과거에 여러 사람 도와줬지만 내가 뭐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 도와주니까 당신 밑에서 내가 무슨 한 자리 하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말이야. 솔직히 해서 내가 무슨 허수아비 노릇을 할 수 없잖아. 네. 허수아비 노릇을 하지 않겠다. 네. 만약에 불러준다면 또 할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뭐 사실상 정권을 달라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예.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선대위 충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최근 들어 언론 인터뷰한 걸 쭉 읽어보면 딱 핵심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사람에게 너무 집착하면 성공 못한다 그랬거든요. 예, 예. 그리고 나를 허수아비 역할은 안 하겠다라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김종인을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 지금 그 캠프에 사람들을 캠프에서 제쳐라. 그러니까 그동안 그 전에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후보를 흔들었던 사람들, 관계가 매우 껄끄러웠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배제해야 내가 그 캠프에 가서 도와주겠다라는 건데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예. 라는 건데 이미 언론에 이제 사실 뭐 몇 분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비서실장은 권성동 의원이나 예. 그리고 뭐 주호영, 그다음에 장재원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YTN 인터뷰했던 뭐 김재원 예. 의원이나 전 의원, 하태경 의원 이런 분들하고는 좀 껄끄럽지 않습니까? 예. 꼭 방금 말씀 그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런 중진들이 주위에 김종인 주위에 둘러싸여 있으면은 본인이 사실 캠프를 마음대로 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예.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강하게 메시지를 던진 건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사실 김종인 하면 자타가 공인하는 뭐 참 실력이 뛰어난 킹메이커는 인정하는데 네. 대선 때마다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놓고 여야가 예. 밀고 당기고 하는 모습이 국민들로 볼 때는 절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훌륭하고 뛰어나긴 하지만 예. 그럼 김종인 없었으면 대선 못 치릅니까 여야들이?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보기가 좋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를 경선 때 도와줬던 네. 그런 캠프 측 관계자들은 이 캠프를 중심으로 다시 선대위를 짜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전 위원장은 캠프 경선 때는 경선 때고 대선을 위해서는 새롭게 짜자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선대위를 가능한 이제 발족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민주당은 이미 선대위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뭐 파리 때 하이에나 뭐 이런 얘기까지 극단적인 표현들이 나올 정도로 양측이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물밑에 했던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선대위는 구성이 되긴 될 겁니다. 네. 다만 구성되더라도 적절하게 김종인 위원장의 체면과 힘을 살려주는 정도의 그런 캠프는 상당한 영향력을 힘을 주는 캠프로 구성이 될 겁니다. 다만 네. 물밑으로 보이지 않는 파워게임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3월 9일 날 대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직후에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는 당권이 있습니다. 대권, 당권, 지방선거, 공천권. 아, 세계 어마어마한 세계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쉽사리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른바 윤석열, 김종인, 이준석 삼각 트리오의 물밑에 밀고 당기는 파워게임은 네. 앞으로 계속 당분간 대선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대선 이후까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 권력의 법칙상 과거에 네. 항상 그랬었습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2%로 줄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자, 지금 선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당내 잡음에 대한 여파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11월 첫째 주에는 8%포인트 차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조사를 보면 일주일 만에 2%포인트 차로 좁혀진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다른 여론조사 보면요, 지난주에 보면 국민의힘이 거의 뭐 10%포인트 이상 예. 높은 여론조사가 꽤 있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전반적으로. 기관마다 조사 방법이 다르니까요. 추이를 예. 좀 보면서 설명해 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당히 2%포인트면 거의 뭐 초접전으로 접해졌는데요. 네. 저는 엎치락뒤치하는 현상이 정당의 지도가는 당분간은 상당히 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야는 뭐 저기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 아, 중요한 건 지지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상당히 서로 내부적으로 뭐 밥그릇 싸움하는 모습이나 네. 후보가 오만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하면 바로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 여론조사를 상당히 예. 좀 주의 깊게 여야는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불과 2%포인트. 민심은 아직도 예. 어느 한쪽에게 정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냉철한 현실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 내년 대선의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세대별로 보면 2030 세대란 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2030 세대의 유권자 선거인단 수를 한번 그래픽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픽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 네, 보면요. 지금 전체 비중을 보면요. 20대가 15.4 그리고 30대가 1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60대가 14.6%, 70대 이상이 12.6%보다 크게 높죠. 예. 예, 그래서 20, 30대 유권자를 잡아야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나 봐요. 지금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율, 네, 30% 이상 비율도 중요하지만은 투표율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는 평균치보다는 높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평균치 훨씬 웃돌 거라고 봅니다. 투표율이 예. 높을 거라고 보고 또 하나 20, 30대는 전파력이 있습니다. 네. 자기가 투표 치면 소리 없이 뚝 투표만 하는 게 아니라 아, 이 SNS를 그렇군요. 통해서 끊임없이 전파를 합니다. 네. 이 사람 찍자, 이 사람 절대 찍지 말아라고. 그래도 훨씬 영향력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MZ 세대를 우스갯소리로 미사일 제트기 세대다. 미사일 제트기 예, 세대다. 빠르고 강력하고 폭발적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앙팡 테리비라고. 아, 예, 공포스러운 젊은이들, 예. 무서운 젊은이들이다. 예. 그래서 MZ 세대가 전면에 나섰기 때문에 여야 후보들을 정말 단순히 그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그런 청년 공약 예. 정책 가지고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진정성 있고 낮은 자세로 아주 정말 간절하게 접근을 해야 MZ의 마음을 살 수 있다.
미사일과 제트기 얼마나 무섭고 빠릅니까? 그 마음을 살려면 정말 처절한 노력을 네.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이 MZ 마음을 얻는 사람이 내년 3월 9일 날 네. 승리할 가능성이 이번 매우 대선의 높다. 최대 관전 포인트 봅니다. 계속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2030 세대 어떻게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고 누가 잡는지 봐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